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드림을 외치며 다시 등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첫 연설이었는데 무려 93분, 역대 수락 연설 중 가장 긴 수준으로 건지함을 과시했습니다. 2기 트럼프 정책을 나열했는데 이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 세계에 관심이 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러키 현장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다랗게 쓰인 자신의 이름을 배경으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I am running to be president for all of America, not half of America.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주말 있었던 총격 사건 이야기에 연설에 15분을 할애하며 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ssassin's bullet came within a quarter of an inch of taking my life. I had God on my side. 당시 숨진 지지자의 소방관 헬멧에 입을 맞추며 즉흥 추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분야별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거론할 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수락 연설은 93분간 이어졌고 트럼프는 대본을 벗어나 즉흥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긴 수락 연설이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길이만 길었다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트럼프는 이번 주말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부통령 후보 벤스와 함께 첫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미러키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미 공화당 전당대회는 마치 한편의 쇼 같았습니다. 부인 멜라니아와 딸 이방카에 이번엔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가족 정치가 재현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끝나자 연단 위로 아내 멜라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세 아들과 두 딸, 손주들이 트럼프를 둘러싸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엔 트럼프 가족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지난 임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장녀 이방카부터 현재 공화당 공동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참석했습니다. 장남과 차남 부부, 손녀는 전당대회에서 직접 연사로 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et through it all, he's shown unwavering courage and determination. That man is the 45th president and soon to b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7살의 손녀 카이는 트럼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인간적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To me, he's just a normal grandpa. He gives us candy and soda when our parents aren't looking. 가족 화합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분석됩니다. 가족을 솔직히 사랑하는 평범한 미국인 중산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딴 등장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동지 낸시 펠로시 전 의장뿐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으로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등을 돌렸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퇴 요구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에 감염돼 칩거에 들어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at happened? Excuse me, when he's 85 years old. 델라웨어의 사저에 격리된 상태로 사퇴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에도 인지력 논란이 거듭되자 바이든의 오랜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돌아선 상황.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펠로시 전 의장이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이 하차하는 쪽으로 조만간 설득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펠로시 전 의장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기금 모금 자료 등을 살펴봤을 때 지금 상황에선 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 두 후보의 격차는 5%포인트 차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후보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측근을 인용해 바이든이 곧 사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우군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 속에 이르면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중도 하차할 경우 빈자리는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가 된다면 미국의 첫 여성 유색인종 대선 후보가 됩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병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이어간 해리스 부통령. 통합을 내세운 공화당 전당대회 메시지를 겨냥했습니다. In recent days, they've been trying to portray themselves as the party of unity. If you claim to stand for unity, you need to do more than just use the word. 지지자들은 열렬한 환호로 호응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행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할을 맡기 위한 오디션격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대체 후보로 해리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부통령이자 러닝메이트로 바이든과 정치적 호흡을 맞춰온 데다 같은 선거 캠프로 등록돼 있어 바이든의 선거 자금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만큼 표심을 확장할 수 있고 고령 리스크에 휘말린 바이든에 비해 22살, 트럼프보다 18살 젊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9%가 해리스를 대체 후보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바이든이 주변에 해리스에게 대선 후보를 물려줬을 때 승리 가능성이 있냐고 묻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조만간 해리스를 지지하며 사퇴할 경우 다음 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거쳐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곽정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미국 대선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극과 극인데 공화당 쪽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제가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한 연설자들도 등장을 했는데요. 극우 논객으로 활동 중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네, 헐크 호건은 이렇게 특유의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찢어진 옷안에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긴 연설도 화제였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녁만 되면 잠에 들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된다. 바이든 대통령 보고 있나요? 이게 밤 10시 모습입니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사퇴론이 나와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사퇴까지는 가닥이 잡혔고 이제는 사퇴 시점만 기다린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자세한 정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로 인사인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의 지지율 통계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는 좋았다 이렇게 받아치자 보좌관까지 불러서 확인해보자고 했다는 건데요. 펠로시 전 의장이 지역별로 저조한 통계를 하나하나 설명해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각종 외신에선 이 대통령이 이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던가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궁금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퇴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후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측에선 최대한 빨리 이 다음 후보를 대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서 3,900명의 대의원이 대체 후보를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공식 후보가 되고요. 과반이 넘지 않으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에게 해리스 등의 대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뒤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공식 후보가 된 뒤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요. 민주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7월 말에서 8월로 미룬 것으로 보아서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 타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해리스 부통령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거의 해리스 부통령으로 기울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야지 바이든 캠프의 막대한 선거 자금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제3자로 지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모인 약 1,260억 원의 캠프 자금 처리가 좀 곤란해집니다. 또 바이든이 해리스를 대통령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그럼 트럼프와 해리스가 맞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세론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건데요. 현재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 해리스 지지율이 51% 대 48%로 나타나기도 해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후보 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박빙으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까지 나흘간 투표가 이어지는데요. 첫날 투표율은 29.98%. 지난해 김기현 대표 뽑혔던 전당대회 때보다 낮았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해진 걸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율은 29.98%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초반엔 높은 투표율로 시작했지만 첫날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와 비교해보면 4.7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을 두고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한동훈 후보 측은 토요일인 내일은 오를 것이라며 적극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이 좀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투표율이 되면 좋겠다고. 투표율이 60% 이상 나와야 친윤 조직표를 흔들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에선 내부 싸움에 실망한 당원들이 많아 투표로 이어지지 않은 관망 상태로 분석했습니다. 조직표로 영남 표심을 결집시키면 한 후보의 1차 과반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라는 것에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분 아닌가. 당원들의 혼과 투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입장이 다른 거죠. 제3자적 시각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계보라는 게 허망한 거라는 거. 저같이 오랜 정치를 해보고 또 반성을 해보면은 그게 별거 아니야.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이번 주말 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소치약건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는 논란으로 번지면서 더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마지막 토론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부탁이 개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 후보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어젯밤 토론에서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정당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다른 후보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이런 것은요, 당대표 이전에 우리 당원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보안 지켰고 또 신뢰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도 거친 발언과 상호 비방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작부터 끝까지 회의장 앞부터 그 안까지 곳곳에서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을 막고 연좌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법사위를 장악했습니다. 정청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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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비를 걸죠? 나는 회의하러 온 사람인데.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으로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사유를 보면 5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내내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유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국회법 145조 2항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자르시면 안 되죠.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하시네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800-7070 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번호 대통령 아니냐고 수십 차례 캐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구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 휴대전화를 검증해도 되겠냐고 압박하자 임 전 사단장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문자로 묻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번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 검사는 그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외압 논란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800-7070 발신자가 대통령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개입설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당은 외압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우리 군이 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틀 연속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솔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며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집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도 탄성을 내뱉습니다. 어머! 10km 가속입니다. 어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떨어진 내용물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오물풍선 200여 개를 또다시 날려보냈는데 그중 약 40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카드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북한이 풍선을 띄우기 시작한 서너 곳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해 풍선이 상공에 떠 있는 10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시간 방송한 것보다 5배 긴 시간입니다. 군은 오늘도 대북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방송을 계속 틀기로 했습니다. 방송은 휴전선 서부, 동부, 중부를 가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우리 군이 그동안 인내하며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중단할 기회를 줬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만일 북한군이 또다시 풍선 살포를 포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방위로 시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린 태권도장 관장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살려달라, 꺼내달라라고 외쳤는데 20분 넘게 방치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태권도장 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조사 결과 꺼내달라는 피해 아동의 요구를 무시한 걸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입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도장 내부 CCTV를 복구했는데 살려달라고 외친 피해 아동을 아무 조치 없이 20분 이상 방치한 사실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건 직후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관장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에 관장이 아동을 꺼내려는 행동이 없었고 현장에 있던 사범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관장의 말에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관장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전 너무 예뻐하던 아이였다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장이 다른 아동도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태권도장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학부모 고소도 3건 더 접수됐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번이 아니었는데 그날 얘한테 위독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사고가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경찰은 태권도장을 다닌 26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가 무법질주합니다. 헬멧은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하는데요.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질주에 운전자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속옷을 빼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헬멧도 없습니다. 뒤에 오는 일행들을 쳐다보며 앞바퀴를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일행들 역시 헬멧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량 앞에 끼어들고 정지 신호에 앞차가 멈췄는데도 다른 곳을 쳐다보다 가까스로 세웁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운전대를 잡고 제자리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지난 17일 새벽 6시 반쯤 경남 사천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위험천만한 운전에 운전자들은 사고라도 날까 가슴을 졸여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타더라고요. 박을 뻔했는데도 뭐 놀란 기색 하나 없고 그냥 오오 하면서 박을 뻔했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고 하하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들 일행은 경찰에 신고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일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라 공동위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가중해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에서 해산물 판매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5만 원 주고 산 해산물 양이 적어도 너무 적다는 건데요. 점검 결과 무허가 영업의 원산지 표시 위반까지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유명 관광지. 갯바위에 파라솔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이 보입니다. 5만 원에 구매한 해산물, 전복과 해삼, 소라 등이 담겼습니다. 대부분 양식장에서 키운 건데 문제는 양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와,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 해산물을 구입한 다른 사람도 불만이 큽니다. 비행값 2만 원 했다고요? 현금 영수증도 못 받은 5만 원.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가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근 마을 분여회에서 운영한 곳으로 드러났는데 무허가 영업의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명령과 함께 경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수산물 원산지가 미표시돼 있고 고시민에서 무단으로 판매 행위를 하신 거죠? 제가 봐도 좀 심한 부분이 좀 있죠. 지금도 영업 중인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다 먹고 나서 사진 찍고 유튜브에 올려서 용돈 가니까 비싸다. 절대 5만 원어치는 그렇게 안 드리거든. 하지만 비계 삼겹살의 평상 갑질까지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불편합니다. 제주도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여는 등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자칫 잘못하면 길 위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보도블럭 위에 줄줄이 주차된 전동 킥보드.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돼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원래 가열되면 폭파되는 사례도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고 특히 저렇게 막 뭉쳐 있을 때 터지면은 막 엄청 크게 터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화재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175건으로 겨울철에 2배를 넘습니다. 킥보드 안에 내장된 리튬 배터리가 높은 온도와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도 쉽게 폭발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상태들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에 뭔가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고온이라든지 혹은 또 물이라든지 더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난해에만 킥보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시도 전동 킥보드 업체에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막 등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주말엔 다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량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퀴가 물에 잠긴 채 아슬아슬 주행하는 차량들. 옆 차로엔 아예 주행을 포기한 차량이 멈춰 서 있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승용차의 바퀴까지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평택 세교 지하차도는 차량 통제 20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겨 대처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차도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이 침수되는 환경을 구현한 체험관입니다. 실제 차량 침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차량이 수조로 들어가자 차 앞쪽부터 서서히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 많이 들어옵니다. 점점 더 들어오네요. 짧은 시간에 차 뒷좌석까지 물이 들어차는 차량. 문을 열어보지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차 내외부 압력 차이 때문인데 물이 빠르게 들이쳐 당황한 상태라면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 안에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라 바깥수위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밀면 쉽게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차 외부에도 물이 많이 차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 바퀴가 3분의 2 정도 잠기면 재빨리 탈출하고 엔진룸을 통해 차 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차가 조작 불능 상태가 되기 전 창문을 내려두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국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사이버 보안업체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도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선 항공편 결항뿐만 아니라 은행 방송사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태가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예약과 발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수속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이륙 지연이 발생하자 인천과 김포공항 등의 직원을 추가 투입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2시 반 정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공항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제 수기로 매뉴얼을 권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온라인 게임 운영진은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인 추적 결과 사용 중인 외부 소프트웨어의 전 세계 동시 장애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킹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국내 IT 서비스에 미칠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을 되찾겠다고 강조하며 관세 장벽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이죠. 국내 업체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공식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자동차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f they don't agree with us, we'll put a tariff of approximately 100 to 200% on each car, and they will be unsellable in the United States. 중국이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며 미국 땅 안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미국 수출량이 많은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58만 대 이상,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량도 36만 대가 넘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 정부 보조금이 깎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IRA에 의해서 주던 거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 정도인가 싶습니다. 미국발 대선 변수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00선이 붕괴됐고 국내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기아가 3% 빠졌고 현대차, KG 모빌리티 등도 약세입니다.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보통 최상급 한우를 툭불 한우라고 하죠. 맛있지만 비싸서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러운데요. 반값에 가까운 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는데요. 어디서 언제까지 구매 가능한 건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트 육류 코너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비싸서 못 먹던 한우를 오늘은 여러 개 쌓아 담아봅니다. 엄마 몇 개 사는 거야? 먹거리부터 가스비, 공공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고물가 시대에 비싼 한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삽니다. 많이 사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겼었지만 눌렀어요. 7만 원어치 사면 많이네요. 이렇게 저렴할 때 사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맛있게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한우 소비를 늘려 도매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10,000마리의 물량을 풀었는데 부위별로는 등심은 평균 46%, 양지와 불고기용은 35% 할인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45% 저렴한 겁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대형마트 등 온 오프라인 1,607개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량이 많을 경우 추가 주문을 통해 재고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옆나라 중국도 올여름 가혹한 물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허난성에 하루 6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재민만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마을입니다. 흙탕물이 인도를 넘어 건물 1층까지 들어찼습니다. 인근 농지에도 빗물이 가득 차 나무 꼭대기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 허리까지 들어찬 물에 당국은 구명보트와 잠수부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비로 강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자리, 장비를 동원해 쓸려 내려온 토사물을 정리합니다. 险情发生以后，我们组织各类机械车辆50余辆，调动1300多方土石方，加高加固堤防4.2公里。 지난달 중국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비구름은 중부 지역을 강타했고 남서부 쓰촨성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쓰촨성에서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2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4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은 예년보다 약 10% 늘었는데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내일까지 허난성과 산둥성 등에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 피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남긴 프랑스 파리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잇따릅니다. 이번엔 최대 번화가죠.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길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건너편엔 부상을 당한 경찰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의 최대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한 남성이 경찰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명품 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남성이 돌연 경찰을 공격한 겁니다. Il a été poursuivi par les policiers, puis leur a fait face en sortant un couteau. dont il a essayé de faire usage à 2 reprises contre des fonctionnaires de police. 피습을 당한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을 공격하던 남성은 다른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Il a pris un couteau, il a essayé de chlasser peut-être l'oreille du policier. Je crois le keuf, il a tiré sur le ventre. 현지 경찰은 올림픽과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샹젤리제 거리 인근을 전면 통제 중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선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5일에는 파리 동력을 순찰하던 군인이 괴한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지난 17일 파리 29에선 카페 테라스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 개막 전까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치안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세운 하반기 채용 계획이 난관에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성모병원 교수들이 채용을 보이콧할 방침인 걸로 채널A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톨릭 의료원 9개 전공 분야 교수들이 9월 전공의 채용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수과인 외과와 산부인과를 포함해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채용 규모의 40% 수준입니다. 내과 등 다른 과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사직시켜놓고 9월 달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뺏는 일을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톨릭 의료원은 서울 성모병원 등 전국 8개 수련병원을 둔 곳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19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신청 인원과 무관하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채용 보이콧 움직임은 다른 병원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채널A에 여러 대학에서 고려 중이라며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다른 병원 전공의들로 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각 전공 교수들이 최종 채용 결정을 미루거나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를 거부하며 수련을 시키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는 걸로 알려집니다.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739명을 사직 처리해놓고 4분의 1 수준인 191명만 채용 신청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6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2,000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제는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돼 전날 신생아 61명의 정보가 자동 전달됐습니다. 출산을 알리는 게 부담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시행 첫날 모습은 어땠는지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죠. 오늘부터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됩니다. 부모가 한 달 내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드러내놓고 아이 낳기 힘든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아이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외부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가명 출산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 전화 1308번을 마련해 최대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도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 첫날 장하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1308로 전화를 하면 전국 16곳 중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중 한 곳을 와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산과 양육이 고민인 한 임산부의 전화에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어요. 원가정 양육 상담에 대한 상담을 다 몇 차례 받으신 후에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총 11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보호출산 제도로 쉽게 양육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운영 단체에서는 매달 90여 가구에 필요 물품을 보내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박스는 몇 살한테 가는 거예요? 요게 아마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티셔츠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세제, 물티슈, 휴대용, 뭐 장화, 네. 예. 목욕할 때 쓰는 모자. 출산 전에 상담을 해가지고 3개월 전에 이게 주거지하고 또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으면 키울 엄마들이 많아집니다.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그림자 아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작년 여름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곳곳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추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청계광장 시민 분향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보인 기자, 추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서 이곳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메모지에 추모의 메시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제 아침 설치된 분향소에는 최상병의 영정과 국화가 놓여 있는데요.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군대 보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그 부모님 심정으로 함께 하고 싶어서 왔어요.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들도 떠나간 후배를 그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인 내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는데 참 수군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최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최상병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준영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얼굴에 뭘 대고 있는데요. 너도 나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야 의원들이요. 너도 나도 맞았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반대하며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서 여야 간 충돌 벌어졌는데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상처 입은 것 같아서 나와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심하게 밟혀가지고 부러진 건 아닌데 군대 밴드를 좀 묶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도 다쳤다고 반발했습니다.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고동준 의원도 다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래 어째? 사과를 걸 수 있어야지. 이거 관심이 없어요. 공범이야 공범. 무슨 소리야 지금? 상해 공범이라고. 공범이라니 무슨 말이야? 자, 정리를 해보면 맞았다고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그럼 누가 때린 건지 확인이 됩니까? 전현희 의원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받았는데요. 보면요. 뭔가 이 의원들이나 취재진들이 엉켜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누가 전현희 의원의 얼굴을 쳤는지는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때린지는 알 수 없는 극한 대치로 인해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참,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사건. 그런데 전 정권, 현 정권이 서로 탓을 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거령 의원이 직접 수미테리 공소장에 나온 혐의 개수 세어봤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공소장 보면 문재인 정부 12개 항목, 윤석열 정부 20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문제된 활동이 더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문 정부는 포섭을, 윤 정부는 활용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건데 숫자만 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직접 공소장 살펴봤습니다. 공소장이 총 40개 문단으로 쓰여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12개 문단과 20개 문단 나뉘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들을 나열하느라 편의상 구분한 단락의 개수이지 범죄 혐의의 개수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8개 더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용산, 그러니까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2019년 11월 명품 가방과 코트를 2021년 4월 명품 핸드백을 수미테리가 받았는데 다 문재인 정부 때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동의 대가로 물건을 받은 게 지난 정부 때 집중됐다고 강조했고요. 현 정부 기간 중 적발된 위법 행위 2023년 4월 세미나 비용 26,000달러를 준 것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공소장을 보니까 세미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적혀 있지만 현 정부 기간 중에도 수차례 고급 식사를 제공한 사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엔 수미테리로부터 미국의 비공개 그룹 회의 메모 자료 건네받기도 했더라고요. 전현 정부가 같은 공소장 놓고 서로 상대의 잘못이 더 크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단 제2의 수미테리 사건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민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전망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협회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장미란 2차관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좀 축구협회와 또 문체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보려고 한다면서 자료를 요구한 뒤 관련 인사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간과 대상, 범위는 유동적입니다. 직접 협회를 찾아가는 실지 감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축구협회는 감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2 월드컵 스타인 안정환은 과거 사령탑 자리를 놓고 암투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본프레를 어떻게든 자르고 맞아. 자기가 그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때 당시에 이제 선수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감독이 2명이었어요. 20년 전 이야기지만 협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코치 영입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간 홍명보 감독은 오늘 밤 주장 손흥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메달 경쟁만큼 치열한 패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단복, 역대급 패션 대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수민 기자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 오늘 처음으로 전시된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 단복입니다. 차분한 느낌의 벽청색에 전통 관복에 허리 각대를 재해석해 벨트로 선보였습니다. 되게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상복 브랜드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자켓 안에는 청아백자 무늬를 담아 한국적인 미를 살렸는데요. 단복의 실물을 보려는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개최국 프랑스는 명품 브랜드 LVMH 계열의 벨루티가, 이탈리아는 엠포리오 아르마니가 단복 제작을 맡아 브랜드와 자국의 정체성을 담아냈습니다. 폴로 랄프로렌이 맡은 미국의 단복에는 성조기가, 룰루레몬이 제작한 캐나다 단복은 활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아식스가 단복에 국기를 담았고 중국은 안타스포츠가 용을 모티브로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정교하게 자수를 입힌 몽골 대표팀의 단복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복 한 벌 만드는데 평균 20시간. SNS에서는 패션에선 몽골이 금메달이라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축제고 문화적인 거고 또 국력이 또 거기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옷 색깔 하나, 옷 디자인 하나가 국력을 표현한 거예요. 세계적인 패션 기업까지 참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은 역대급 패션 대전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구는 흔히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도 하죠. 그만큼 극적이라는 건데 어젯밤 KT가 8점 차로 뒤지다가 9회 초 투아웃 말로 홈런, 10회 투런 홈런으로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초반엔 키움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선발 투수 고영표를 공략해 1회에 3점, 2회에 2점을 내며 점수를 쌓았습니다. 7회에는 3점 홈런까지 치며 점수차를 8점까지 벌립니다.
KT가 8회에 3점을 내며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지만 점수는 여전히 5점 차. 태색이 짙은 상태로 KT의 9회 공격이 시작됩니다. 볼넷과 연속 안타로 만루를 만들었고 밀어내기로 한 점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KT의 야구는 9회 투아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사 만루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6번 타자 배정대. 김성민의 체인지업을 그대로 퍼올리자 공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KT 위즈가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배정대의 그랜드슬램. 망연자실하는 키움 팬들을 뒤로하고 베이스를 밟는 배정대. 0대 8로 끌려가던 게임이 9회에 극적으로 동점이 된 겁니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했고 KT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문상철이 역전 2점 홈런을 치는 등 10회에만 넉 점을 뽑은 KT. 결국 12대 8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초반부터 경기가 좀 많이 기울어져서 정말 짜릿한 역전승을 이제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좀 체인지업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운 좋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9연승을 달린 KT는 5위 NC와의 격차를 1.5게임 차로 좁히며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의 비입니다. 특히 많고 강한 물벼락이 다시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될 텐데요. 먼저 토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충청과 호남, 경북에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에, 모레 새벽부터는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많게는 150mm 이상, 강원과 경북에 12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에, 일요일엔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됩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서울 27도, 강릉과 광주 31도, 대구 33도 등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과 강원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쳤다면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던데요. 5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 중인 사실이 잊은 걸까요? 개원식도 못하고 상임위마다 다투더니 마지막 품위마저 잃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동물 국회로 퇴행.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